자, 이번에는 우리 각과 거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엄선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 각과 관련된 문제 중에서 각과 거리의 상호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문제 1번. 3km 앞에 있는 폭 36cm의 물체 사이에 낀 각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지금 이 그림은 전체 원을 이루고 있는 면적에서 일부분을 떼어낸 그림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피자 파이에서 한 조각을 잘라낸 파이 조각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자, 이 그림을 보죠. 호도법의 원리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렇죠. 요 각과 요 반지름을 곱하면, 즉 r 곱하기 세타를 하면 요 L이라는 호의 길이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호도법을 이용해서 r 세타는 L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때 우리가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양변에 r을 나누어 주면 세타는 r분의 L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호도법을 이용한 거기 때문에 각의 단위, 즉 세타의 단위가 레디안이에요. 자, 이 도형과 같은 각을 갖는 직각삼각형을 한번 가정을 해보죠. 예, 이때 세타의 크기가 초 정도로 아주 작은 값이라면 이 두 개의 도형의 크기는 거의 같아요. 즉 세타는 완전히 같은 값이라고 했고요. 이 L과 델타 H의 크기는 거의 같습니다. 주의할 거 뭐예요? 반드시 세타의 크기가 초 단위로 아주 작을 때에만. 이해가죠? 만약에 이 세타의 값이 두 개의 도형에서 모두 같더라도 굉장히 큰 값을 갖게 되면 L과 델타 H의 값은 비슷할 수가 없습니다. 이 노란 직각삼각형에서 이 세타는 초 단위의 아주 작은 각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요 D, 요거는 distance, 즉 거리를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델타 H는 이러한 거리가 있는 지역에서 이만큼 세타가 차이가 생겼을 때 이 델타 H만큼 변이가 생긴다는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위에서 내려다본 것 같은 수평 거리로 생각할 때는 직선거리 D와 수평각 세타 때문에 만들어진 이 변이 델타 H라고 표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게 높이에 관련된 그림이고 이 세타가 수직각이다 라고 할 때에는 수평거리 D와 수직각 세타가 만드는 높이차 델타 H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세타가 초 단위의 값으로 아주 작은 값으로 거의 같을 때 이 세타는 R분의 L이라는 식을 우리가 D분의 델타 H라는 식하고 거의 같다고 놓고 쓸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이 세타의 단위는 뭐였어요? 레디안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호도법을 고려해서 60진법으로 바꾸어주면, 예, 세타 초일 때 로초가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로초는 206, 265초, 우리 꼭 기억해야 되는 측량에서의 아주 기본적인 값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거 말고 우리가 또 하나 머릿속에 넣어둬야 되는 수치가 있다 그랬어요. 6370km. 이건 뭐죠? 맞아요. 지구의 반지름. 요 로초 값과 지구의 반지름, 요 두 가지 값들은 꼭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지 만약에 문제에서 이 두 가지 값이 주어지지 않았더라도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찾아낸 각과 거리의 상호관계에 관련된 식에다가 수치들을 차례로 대입해 줄까요? 자, D는 얼마예요? 자, 떨어져 있는 거리 3km였죠. 그 다음에 폭 얼마? 36cm의 차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델타 H에 해당되는 게 36cm일 거고요. 그 다음에 로초 값이 얼마예요? 206, 265초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단위도 맞춰줄까요? 그러면 그래서 센티미터 단위로 변환해주면 밑에 3km는 3만 cm가 될 거고요. 위에 36cm 곱하기 206, 265초를 해주면 24.75초, 약 25초의 사이각이 발생하고 3km 떨어진 거리에서 수평각이 25초가 발생할 때 변이는 약 36cm가 나올 수 있다는 문제입니다. 예,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각과 거리의 상호관계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엔 각에 대한 얘기 중에서 곡면각에 대한 얘기가 나왔네요. 자, 문제 2번을 보죠. 지표면상의 구면삼각형 ABC의 세각을 관측한 결과 A는 51도 30분, B는 65도 45분, C는 64도 35분을 얻었다. 구면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라. 자, 이런 문제네요. 먼저 이제 우리 여기 곡면각에 대한 얘기인데, 곡면각을 해설하기 위해서 각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죠. 간단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각은 크게 평면각과 곡면각과 공간각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평면각에는 좌우 방향으로 재는 수평각과 위아래 방향으로 재는 수직각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또 이 수평각에는 크게 5가지가 있었어요. 교각, 편각, 방위각, 방향각, 진북방향각. 교각은 뭐죠? 말 그대로 만날 교자예요. 즉 사이에 낀 각. 그래서 어떠한 직선들이 두 개가 만났을 때 그 사이에 낀 각을 교각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편각이라는 건 뭐예요? 예, 전 측선의 연장선과 그 측선이 이루는 각을 편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측선과 그 측선이 이루는 각이 교각이라면, 편각은 전 측선과 거기에 대해서 쭉 연장된 선, 그 선과 그 다음 측선과의 차이를 편각이라고 얘기하죠. 자, 방향각은 뭐예요? 이건 또 우리가 북을 정의해야 돼요. 우리 측량에서 사용하는 북쪽은 크게 3가지가 있다 그랬죠. 진북, 자북, 도북이 있어요. 진북은 뭐예요? 말 그대로 진짜 북쪽, 과거 북극성의 방향이라고 얘기했고요. 도북은 뭐예요? 지도에서 가리키는 북쪽, 이게 도북이고, 자북은 나침반의 자침이 가리키는 북쪽이에요. 이 3가지는 다 같죠? 같으면 뭐하러 구분해? 3개가 다 틀립니다. 자, 그래서 방향각은 도북, 지도에서 표현하는 북쪽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재는 각을 방향각이라고 얘기해요. 원래 방향각이란 뜻은 오른쪽, 즉 시계 방향으로 재는 각을 방향각이라고 한다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럼 방위각은요? 예, 이건 북이 틀려지죠. 진북에서부터 시계 방향으로 재는 각을 방위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진북 방향각은 뭘까요? 오래간만에 용어를 한번 따져볼까요? 진북 방향각. 자, 진북 방위각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방위각 자체가 진북에서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쵸? 아하, 그럼 진북 방향각은 뭘까요? 예, 방위각과 방향각의 차이. 요거를 우리가 진북 방향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평면에서 사용되는 각 중에는 수평각 외에 수직각이 있다고 얘기했죠. 수직각은 천정각과 천저각이 있어요. 자, 바람은 남풍이면 남쪽에서 오는 바람이에요. 북풍이면 북쪽에서 오는 바람이에요. 각도 마찬가지예요. 시작하는 데서 이름이 붙어요. 천정각, 천정에서부터 시작된 각. 천저각, 천저에서부터 시작된 각. 천정은 어디예요? 우리 머리 꼭대기를 쭉 위로 수직으로 올렸을 때 천구와 만난다고 가정한 그 점이 천정이죠. 그럼 그 점이 우리 정수리에서 가장 높은 부분이에요. 거기보다 더 높은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천정각은 천정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재는 각일 거고, 반대로 천저각은 천저에서부터 올라가면서 재는 각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향각과 하향각이 있죠. 상향각 말 그대로 올라가면서 재는 각. 그래서 우러를 앙자를 써서 앙각이라고도 얘기하고요. 하향각은 내려가면서 잰 각이에요. 그래서 부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상향각과 하향각의 기준은 어디예요? 천정, 천저가 아니죠. 수평면입니다. 그래서 평면각을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고, 그 외에 이제 곡면각, 말 그대로 곡면에서 이루어지는 각이에요. 지구와 같이 또는 공과 같이, 수박과 같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각을 곡면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공간각, 이거는 빛의 퍼짐과 같이 방사상의 방향으로 쫙 퍼질 때, 그럴 때를 표현하는 각이 공간각이고, 레디안이나 스테레디안을 이용해서 이 공간각을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 문제에서 주어진 게 구면삼각형이에요. 그럼 구면삼각형이 뭘까요? 말 그대로 곡면에서 만들어지는 삼각형, 즉 구면에서 만들어지는 삼각형이에요. 지구와 같이 공처럼 생긴 데서 삼각형을 그리는 거죠. 자, 우리 축구공 위에다가 직선을 3개를 그어서 삼각형을 그린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 삼각형은 실제로 직선으로 만들어진 삼각형이 아닙니다. 왜?
공 위에서 그려졌기 때문에 이거는 다 곡선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삼각형은 실제 평면에서 우리가 그리는 삼각형하고는 차이가 나게 되어 있죠. 우리 평면에서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을 모두 더하면 180도입니다. 하지만 곡면에서는 180도보다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180도보다 커지는 양을 우리가 항상 계산을 해줘야 하고, 이 양을 구괄량이라고 얘기해요. 구괄량, 말 그대로 구체에서 과하게 나타나는 각도의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구괄량. 그래서 우리가 구면삼각형을 정의할 때는 반드시 구괄량을 얘기해 줘야 됩니다. 우리 측량에서는 이렇게 짝을 이뤄서 서로 떨어져서는 못 살고 같이 나와야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 구면삼각형은 구괄량과 아주 절친입니다. 두 개가 떨어져서 해설이 안 돼요.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나중에 응용 측량에서 편경사와 확폭 항상 붙어 다니는 놈들이에요. 이건 같이 조져야 됩니다. 같이 한 방에 기억해 둬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 DEM, DTM, DSM, 지구 모델링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죠. 이것도 역시 한 방에 같이 기억해 둬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 개 나와요. 이건 꼭 붙여서 항상 같이 기억하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구괄량이 뭐라 그랬어요? 구면삼각형의 내각, 요걸 다 더하면 평면삼각형하고 달리 180도보다 크다 그랬죠. 그럼 얼마나 큰가? 그게 구괄량이에요. 자, 우리 문제에서 주어진 세각 51도 30분, 65도 45분, 64도 35분 있었죠. 요 세각을 다 더한 거와 180도와 얼마가 차이가 나나, 요걸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값들을 이 식에 집어넣고 모두 합한 값에서 180도를 빼면 1분 50초 차이가 나네요. 그쵸? 1분 50초면 초 단위로 환산하면 얼마예요? 110분이니까 6600초겠네요. 왜 초 단위로 환산해요? 구면삼각형의 면적을 구할 때 항상 초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괄량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나요? 구괄량 엡실런은 반지름의 제곱분의 F 곱하기 로 초였습니다. R은 반지름이고요. F는 면적이에요. 구면삼각형의 면적. 그럼 이 F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요 식을 변형시켜 보면 로 초분의 엡실런 곱하기 R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요. 엡실런이 뭐예요? 구괄량이었죠? 그럼 그 식에 대입해 주면 6600초 곱하기, 자, 요거 지구의 반지름 안 줬네요. 6370 기억해야 된다 그랬어요. 6370의 제곱. 그 다음에 뭐로 나눠줘요? 로초 206, 265. 야, 요거는 로초의 값도 주어지지 않았고 지구 반지름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머릿속에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숫자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요걸 이제 계산해 보면 129만 8366.373km 제곱 정도의 면적이라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구면삼각형과 구괄량의 문제였고, 이건 언제 평면에서 발생하는 각이 아니라 곡면에서 발생하는 각이다 라는 것도 같이 염두에 두고 기억해 두길 바랍니다. 자, 문제 3번을 볼까요? 앞의 문제와 비슷한 문제입니다. 3번, 반지름 2m인 구면상의 구면삼각형 면적이 0.214m 제곱일 때 이 구면삼각형의 구괄량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네요. 기본 공식을 이용해서 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예제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구괄량이 주어졌을 때 구면삼각형의 면적을 역으로 구해내는 문제를 풀었고, 이 문제는 구면삼각형의 면적이 주어졌을 때 구괄량의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입니다. 자, 이 구괄량 공식은 어떻게 됐었어요? 엡실런은 R제곱분의 F의 로초였다 그랬죠. R은 구면의 그 구체의 반지름이고 F는 구면삼각형의 면적, 그 다음에 로초는 206, 265초입니다. 자, 이 문제는 비교적 쉬운 문제입니다. 그냥 공식에다가 주어진 값들을 대입만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R제곱, R이 얼마인가요? 반지름이 2라 그랬죠. 그럼 2m의 제곱이 여기로 갈 거고, 그 다음에 구면삼각형의 면적이 얼마? 0.213m 제곱이라고 주어졌어요. 그걸 여기다 집어넣고요. 곱하기 로초 얼마? 206, 265초 하면, 계산하면 1983.6 하나, 둘, 다섯, 셋 이렇게 나오네요. 이건 단위가 뭐예요?
초예요. 그럼 여기다가 60을 곱해주면 분이 될 거고 또 60을 곱해주면 즉 3600을 곱해주면 도 단위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도 단위로 환산하면 3도 03분 03.61초가 나오네요. 비교적 쉬운 문제였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앞에 슬라이드에서 다 설명을 했어요. 자, 이렇게 공명각에 대한 구면삼각형과 구괄량과의 관계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죠. 이번에는 각 관측법에 대한 질문이네요. 그 중에서 먼저 각 관측 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문제 4번 한번 보죠. 한 측점에서 18개의 방향선이 구성되었을 때 이들 방향선이 각 관측법에 이용될 각의 수는 몇 개인가 라는 얘기예요. 각 관측법의 측각수에 대한 계산 문제네요. 자, 이 문제를 해설하기 앞서서 우리 간단하게 각 관측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리뷰를 해보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죠. 예, 각 관측하는 방법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각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각법이 있고, 그리고 방향각법, 그리고 각관측법. 이건 이름이 특이하다 그랬죠. 각관측하는데 이름이 각관측법이에요. 다른 말로 조합각관측법. 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단각법은 요 5점을 기점으로 A에서 B 방향을 한번 보고 끝내든가 아니면 B에서 A 방향으로 한번 보고 끝내고 집에 가는 거예요. 정확도가 무지하게 높겠죠? 높긴 개뿔. 예. 한 번만 관측하고 끝내기 때문에 제일 낮은 정확도를 가져요. 그 대신 물론 신속은 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배각법, 다른 말로 우리가 반복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여기 A에서 B까지를 한 번 보고, 2번 보고, 또 3번 보고, 4번 보고, 이럴 경우 4배각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각법에 비해서는 정확도가 높지요. 왜? 여러 번 관측해서 평균하는 형식으로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단각법보다는 높은 정확도를 갖는 게 배각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방향각법이 있네요. 이 방향각법은 OA 측선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B까지 한번 재고, 또 여기서부터 C 측선까지 또 한번 재고, 여기서부터 D 측선까지 각을 관측하는 방법이에요. 즉 어떤 시준 방향을 기준으로 해서 연속적으로 각을 시준하는 그런 방법이죠. 그래서 한 점에서 많은 각을 관측할 때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반복법에 비해서는 시간이 절약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관측법 또는 조합각관측법이라고 얘기하는 이 방법. 이 문제에서 질문한 바로 그 내용입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각을 관측하는 방법이라 그랬어요. OA 직선에서 이렇게 한번 보고 B까지, 이렇게 한번 C까지, 이렇게 한번 D까지를 봅니다. 그 다음에 기준선을 어디로 바꿔요? OB 직선으로 기준선을 바꿔요. 그래서 여기서 C까지, 그리고 여기서 D까지 이렇게 보고요. 또 기준선을 OC 직선으로 바꾸죠. 그래서 여기까지 D까지, 그래서 D까지 또 한번 관측하는 방법이에요. 즉 여러 각을 방향각법으로 차례대로 관측하는 방법이고, 이러한 관측값들을 최소제곱법을 통해서 최하값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값을 취득할 수 있고 1등 삼각측량에 이용한다 그랬어요. 자, 문제에서는 각 관측법에 의해서 18개의 방향선을 구성했다라 그랬죠. 자, 지금 마지막에 설명한 게 바로 이 그림이죠. 동일한 그림이에요. 각 관측법에 대한 방향선을 결정하는 그림. 그렇죠. 그래서 OA 직선 여기서 기점으로 해서 하나, 둘, 세 번 재고, OB 직선 해서 2번 재고, OC 직선에서 한 번 쟀어요. 이거 이 그림에서처럼 방향선이 4개뿐이 없다면 그림을 그려서 해결해도 좋아요. 하지만 문제에서 몇 개를 줬어요? 이게 하나, 2개가 아니고 18개야. 이거 쉬는데 시간 엄청 걸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문제를 내라면 32개 정도를 낼 거예요. 도저히 그림 그려서 해결할 수 없도록. 예, 좀 못됐죠? 예, 어쨌든 간에 이럴 때 각 관측법에서의 측각수를 어떻게 계산하죠? 예, 요거는 2분의 1에 S에 S-1을 곱해서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S는 방향선 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18개의 방향선입니다. 그러면 이 S에다가 18을 집어넣어 가지고
공식에서 주어진 대로 간단히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S가 18이라 그랬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18 곱하기 18에서 하나 뺀 거 요걸 곱해주면 153개라는 아주 간략하게 풀 수 있는 그런 단순한 계산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각에 대한 얘기들이 끝났고요. 거리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 중에서 이제 거리의 환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5번 한번 보죠. 표고 112.24m 지점에서 관측한 기선장이, 다른 말로 관측한 기선의 길이가 3321.25m라면 지구를 곡률 반경이 6370km인 구로 가정했을 때 평균 해수면상의 거리로 보정된 기선장은 몇 미터인가? 말이 좀 헷갈리나요? 제가 간단히 이 문제를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표고 112.24m라는 해발 112.24m라는 바다보다 높은 지역에서 관측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평균 해수면상, 즉 해발 0인 지역으로 보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앞서서 또 간단하게 이 백그라운드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한번 리뷰를 해보죠. 먼저 거리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바로 이론적인 공부를 끝내고 문제 푸는 사람들은 기억 속에 남아있겠지만 이론적인 내용을 수강한 지가 좀 오래됐거나 아니면 문제만 듣는 수강생들한테는 기본적인 지식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자꾸 부연 설명이 많아집니다. 자, 거리는 뭐예요? 두 지점을 곡면이건 평면이건 두 지점을 연결한 최단 길이를 거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지구상에서 관측할 때 이 거리는 모두 세 가지가 있어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수평거리가 있고요. 또 높낮이를 결정해주는 수직거리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경사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구상에서 관측할 때는 어떤 거리를 얻게 돼요? 네, 수평거리를 얻게 돼요? 아니죠. 왜? 이 지점과 이 지점에서 거리를 잴 때 그 두 지점의 높이가, 즉 그 지점의 표고가 동일하다는 조건이 없어요. 그럼 뭐예요? 한쪽이 높으면 반드시 한쪽이 낮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 측량에서 얻어지는 거리는 모두 경사거리입니다. 그럼 이 경사거리는 지도에서 사용하나요? 아니에요. 지도에서 사용하는 거리는 모두 수평거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측해온 이 관측거리를 가지고 지도를 제작할 때는 첫 번째 무조건 경사거리를 수평거리로 보정을 해줘야 돼요. 이런 거를 우리가 지표면에 대한 경사보정이라고 얘기하죠. 자, 지금 여기서 문제는 이 기준면인 평균 해수면상의 거리로 환산을 하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 높이의 기준은 어디예요? 예, 인천 앞바다의 평균 해수면 기준으로 우리 모든 국토의 높이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높은 산에 올라가다가 아마 팻말 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해발 몇 미터, 해발 몇 미터라고 쓴 게 바로 다 바다에서 출발했던 얘기예요. 국토의 높이를 일관성 있게 결정하기 위해서 바다의 높이를 기준으로 모든 국토의 높이를 다 통일시켰다는 얘기겠지요. 그것도 부산 앞바다? 강릉 앞바다? 아니, 인천 앞바다.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준인 수준 원점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그러면 자, 이렇게 우리가 경사거리를 보정을 해서 수평거리로 잡았다고 한다면 이 수평거리가 바로 지도에 환산이 되는 거리인가요? 아니죠. 자, 한번 가정을 해보죠.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 즉 해발 8848m에서 잰 1km의 길이와 바닷가에서 잰 1km의 길이가 같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해발 8848m에서 잰 거리를 바닷면, 즉 기준면으로 환산을 하면 8848m보다 짧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보정을 뭐라 그래요? 기준면상의 보정이라 그럽니다. 다른 말로 표고 보정이라 그러죠. 지금 이 문제에서 묻는 게 표고 보정량을 구하고 표고 보정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표고 보정을 한 이후에 우리가 관측한 값을 모두 일정한 높이의 기준에 맞추었다면 이제 이걸 지도에 표현하기 위해서
축척을 고려하기만 하면 지도에 사용할 거리가 되는 거죠. 자, 이러한 기본 개념들을 염두에 두고 문제풀이를 계속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준면인 평균 해수면상의 거리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표고 보정을 해야 돼요. 여기서 이 선으로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서 잰 거리는 우리는 사용을 못해요. 전부 다 기준면상의 거리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우리가 표고 보정이라고 얘기했고요. 이 표고 보정은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에서 거리를 재고 보정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네덜란드라면 모를까. 그래서 표고 보정량은 대부분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고, 이 표고 보정량을 구하는 식은 CN이라고 해서 어떻게 쓰나요? 마이너스 R분의 H 곱하기 D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 R은 뭐예요? 지구 반경. 문제선 다행히 주어졌네요. 6370km. 그 다음에 H가 뭐예요? 높이죠. 표고 얼마? 112.24m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관측했을 때 기선 길이가 얼마? 3321.25m라고 주어졌어요. 자, 그래서 요 수치들을 각각 집어넣어서 R에는 6370km, H에는 112.24m, 그 다음에 곱하기 D에는 3321.25m를 해가지고 마이너스를 붙이면 마이너스 0.05852m가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어디서 표고 112.24에서 잰 거를 요만큼을 빼줘야 평균 해수면상의 거리로 보정이 된다 그랬으니까 기선 길이가 얼만큼 줄어들어요? 그렇죠. 주어진 3321.25m에서 지금 우리가 계산한 표고 보정량만큼 작아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0.05852m를 해주면 실제 우리가 지도상에서 사용할 거리는 3321.1915m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꼭 하나 기억할 거, 거리의 정의는 뭐다? 두 지점의 최단 길이를 얘기한다. 지구의 지표면을 따라서 꿀렁꿀렁 가는 그 길이가 아니에요. 거리 관측에서 그 꿀렁꿀렁 가는 지표를 따라가는 거리는 골프장에서만 계산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측량에서 거리를 얘기할 때 두 지점 간의 최단 길이를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이 거리는 수평거리와 수직거리와 경사거리가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관측에서 경사거리가 얻어지기 때문에 수평거리로 환산을 해 주어야 한다. 이게 경사보정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수평거리로 환산한 거리를 모두 동일한 기준에 맞도록 기준면의 거리로 보정을 해줘야 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천 앞바다의 평균 해수면상의 거리, 그리고 나서 이 거리가 결정되면 여기에 축척을 계산해서 지도에 그려 넣으면 이게 바로 우리가 지도에 표현하는 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 거리의 환산, 이거는 기술사 시험에도 여러 번 나왔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각과 거리에 대한 얘기를 정리를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사항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줄자나 표척을 이용해서 관측을 했을 때 이 표척이나 자들이 정확히 표준자하고 일치를 해서 탁탁탁탁 요 값들을 바로 관측값으로 사용하면 참 좋아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거리를 재다 보면 이 표척이나 줄자가 잘못되거나 아니면 뭐 늘어나거나 줄어들거나 이래서 표준자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정오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오차는 같은 방향으로 계속 누적돼서 반복되는 오차이기 때문에 원인만 알면 제거가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정오차를 없애는 것을 정오차의 보정이라고 얘기한다고 했고, 과거에는 주로 오차의 제거라고 하면 정오차를 제거하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30cm짜리 대나무자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근데 이게 표준자하고 재보니까 30cm짜리 자가 아니라 29cm짜리 자였어요. 자, 이 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3m를 재갖고 왔습니다. 그러면 10번 관측을 한 거죠. 근데 이 자가 표준자하고 내봤을 때 얼마? 29cm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실제 얼마를 재가지고 온 거예요? 예, 2m 90cm를 재갖고 온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해서
실제 거리를 찾아서 정오차를 보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표준 길이와 다른 부정 길이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줄자를 이용해서 관측을 했을 때 어떻게 보정을 하는가라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용어들 때문에 무척 어려워하는 파트예요. 수업 시간에도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고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기타 사항이라고 특별히 뽑아서 뒤에 두 가지 유형의 세 문제를 수록해 놓았습니다. 자, 먼저 여기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거, 표준 길이로 쟀으면 다 정확한 길이에요. 그렇죠? 근데 잘못된 길이로 쟀을 때는 다 부정확한 길이입니다. 그럼 이 길이가 얼만큼 보정이 돼야 될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부정 길이와 표준 길이의 비를 따져가지고 이거를 관측 길이로 곱해주면 돼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예제를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문제 6번입니다. 표준 길이보다 36mm 짧은 30m짜리 줄자로 관측한 거리가 480m였대요. 자, 그럴 때 부정 길이와 표준 길이의 비가 어느 정도 돼요? 자, 30m로 잴 때마다 36mm씩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즉 30m로 잴 때마다 얼마씩 틀려지는 거예요? 30m에서 36mm를 뺀 거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표준 길이는 30m가 되는 거고요. 부정 길이는 30m에서 36mm씩 빠진 게 부정 길이가 되는 거죠. 이게 부정 길이와 표준 길이의 비율이에요. 여기다 관측 길이를 곱해주면 됩니다. 이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다른 별해법으로, 즉 정오차의 누적오차 개념으로 문제를 한번 다시 풀어볼 거예요. 자, 실제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 표준 길이분의 부정 길이 곱하기 관측 길이로 구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표준 길이가 얼마? 우리가 30m짜리로 알았었죠. 30m가 표준 길이가 됩니다. 그럼 여기에 반하는 부정 길이는 얼마예요? 30m인 줄 알았는데 36mm가 짧았어요. 그래서 부정 길이는 30m에서 36mm가 모자란 거리가 부정 거리가 돼요. 그래서 부정 길이와 표준 길이의 비를 찾기 위해서 지금 여기 30m에서 36mm 뺀 값을 분자로 보내주고 관측 길이가 얼마? 480m를 관측했다 그랬죠? 그럴 때 실제 거리는 30m분의 요거 두 개를 계산하면 29.964m, 그 다음에 곱하기 관측 길이 얼마? 480m. 이렇게 계산하면 479.424m가 되죠. 자, 요게 이제 우리가 공식처럼 알고 있는 해법으로 푼 거고요. 요거를 우리가 기계오차, 즉 정오차에서 누적오차를 고려한 그러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설할 거예요. 자, 정오차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같은 방향으로 플러스로 쭉 가거나 마이너스로 쭉 가거나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는 오차가 정오차예요. 그리고 거리에 따라서 누적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30m짜리 줄자로 480m를 쟀어요. 그럼 몇 번 잰 거예요? 16번을 잰 겁니다. 자, 16번을 쟀는데 한 번에 몇 밀리미터가 짧았어요? 36mm가 짧았어요. 그럼 16번을 쟀을 때는 얼마가 짧을까요? 그렇죠. 36mm가 16번이 짧아졌으니까 576mm가 짧아졌습니다. 그러면 480m에서 짧아진 거리 576mm를 빼주면 479.424m 이렇게도 나오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이 실제 길이는 표준 길이분의 부정 길이 곱하기 관측 길이라는 거를 공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만약에 더 헷갈릴 경우에는 차라리 정오차의 해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고 정확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준 길이와 부정 길이의 비를 이용해서 실제 길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풀어봤습니다. 자, 이번에 역시 앞에서 해설했던 문제와 거의 유사한 문제입니다. 하나만 더 보죠. 자, 문제 7번. 지표 오차 15m 플러스 1.2mm인 쇠줄자를 이용해서, 자, 이 얘기는 뭐예요? 15m를 한 번 관측할 때 1.2mm의 정오차가 포함된다는 얘기죠. 자, 이러한 쇠줄자를 이용해서 관측한 결과 300m의 관측값을 얻었습니다.
바르게 계산한 실제 거리는 얼마인가 라는 문제네요. 자, 요거 앞에서 우리가 사용했던 그러한 공식에 그냥 집어넣어 볼까요? 자, 실제 거리는 표준 길이분의 부정 길이 곱하기 관측 길이였습니다. 표준 길이 얼마? 한 번 잴 때 15m씩 재는 거니까 15m가 표준 길이, 분모로 가고요. 부정 길이는 15m에 1.2mm가 더 들어가죠. 그래서 부정 길이는 15m 플러스 1.2mm. 그 다음에 얼마를 관측했어요? 관측 길이 300m. 그래서 요 놈을 계산하면 15분의 15.0012 곱하기 300 하면은 300.024m가 나오네요. 역시 정오차, 즉 누적오차의 개념으로 다르게 한번 풀어보면 15m 줄자로 우리가 300m를 관측했습니다. 몇 번 관측한 거예요? 예, 300 나누기 15m 하면 20회 관측했죠. 한 번에 얼마가 포함돼? 플러스 1.2mm가 포함돼요. 그러면 20번 반복할 때 누적오차는 1.2mm씩 20회가 더 들어가니까 24mm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적된 오차를 고려해서 실제 거리를 계산하면 300m 플러스 누적된 거리 24mm, 그러면 300.024m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별거 아니에요. 용어들에 대해서 잘 잡고 넘어가면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이론에 대한 내용을 강의할 때도 여러 번 강조했던 거지만 일단 용어부터 친해져야만 그 과목이 굉장히 수월해져요. 그 다음에 또 동의어, 이런 걸 항상 염두에 둬서 묶어서 함께 가져가도록 해야 이해가 빠르고, 그러면 공부가 재밌죠. 자,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문제 8번 한번 보죠. 25m에 대해서 6mm가 늘어난 테이프로 정방향의 토지를 측량했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계산했더니 62,500제곱미터가 나왔어요. 그러면 실제 면적은 얼마가 되겠는가라는 문제예요. 자, 이건 우리가 앞에서 사용했던 공식을 이용해서 그대로 풀 건데, 앞에서 어떤 공식을 썼어요? 실제 길이는 표준 길이분의 부정 길이, 요 비율을 따진 다음에 그 다음에 관측 길이를 따져가지고 실제 길이를 계산했었죠. 이게 면적이 될 때는 어떻게 되나요? 면적이라는 거는 길이와 길이를 곱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길이의 제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이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실제 면적은 표준 길이의 제곱분의 부정 길이의 제곱 곱하기 관측 면적이라고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식에다가 우리가 위에서 주어진 값들을 하나씩 차례대로 넣어 볼까요? 표준 길이는 얼마였어요? 25m에 대해서 관측했으니까 표준 길이는 25m가 될 거고요. 부정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25m에 대해서 6mm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25m 플러스 6mm, 이게 부정 길이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면적을 따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표준 길이의 제곱, 즉 25m의 제곱 분의 부정 길이의 제곱 25m 플러스 6mm의 제곱, 요 비율을 따져야 되고요. 요거 곱하기 우리가 측량한 면적 62,500m 제곱을 곱해주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25m의 제곱분의 25.006m의 제곱 곱하기 62,500m의 제곱 해서 실제 면적은 62,530m 제곱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측량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 요소, 각과 거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측량에서는 우리가 얻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세 가지예요. 각과 거리와 시. 그러나 실시간 측량 외에는 시간에 대한 문제를 거의 다루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빼놓는다면 측량에서 우리가 얻어내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관측값들이 각과 거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과 거리에 대한 보정을 하는 것까지 얘기했고, 실제로 여기서 각에 대해서는 따로 삼각 측량이나 다각 측량에서 또 다룰 거고요. 거리에 대해서는 오차에 대해서 보정하는 내용까지 같이 포함된 거.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이 문제 해설, 즉 각과 거리에 대한 내용과 오차와 오차의 보정, 특히 여기서는 우리 정오차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다뤘는데 이 오차론하고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도 같이 엮어서 공부해 두기 바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공부를 해서 이 측량이라는 과목을 한눈에 내려다보게 되면 이게 상호
유기적으로 무척 엮여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걸 느낄 정도면 이제 조금씩 대가의 반열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각과 거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 문제를 다뤄보았습니다.